남편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던 20대 초반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남편의 집안은 평범했지만 남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지방대를 나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일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동료들과 회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어요. 개발한 제품이 히트를 쳤고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오를 때쯤에는 꽤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지금도 다 하고 사는데 무슨. 글 쓰고 싶어 했잖아. 대학원을 가보는 건 어때? 이 나이에 무슨. 왜? 당신 대학 때 시를 꽤 잘 써서 교내에서 상도 타지 않았었나? 아, 그게 언제적이야. 그래도 기억해줘서 고맙네요. 암튼 내 꿈은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하나야. 이제 그 반은 이룬 것 같아. 반? 응? 지금도 충분하지 뭘. 지연이 건강하고 당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샀고 얼마나 좋아? 처음 우리 결혼했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남다르다 나는. 그동안 고생했어. 지연이도 옛날에 배우고 싶다고 했던 발레, 바이올린 다 배우게 해. 지금 다니는 피아노도 다니기 싫다고 땡깡 중인데 이미 그때 배우고 싶어 했던 건 다 잊었을걸?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가난했을 때도 부유해졌을 때도 가족에게만큼은 한결같은 참 좋은 사람. 가족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지연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 형편이 많이 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어릴 때 배우고 싶다던 발레나 악기들도 못 가르쳤는데 이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행복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이 예고돼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안 들어와? 저 회사야. 지금 상태가 많이 아니네. 왜? 무슨 일인데? 아니야. 당신은 말해도 몰라. 그래도 말을 해야지. 힘든 건 같이 나눠야지. 끊을게. 먼저 자. 내일 아침에 들어갈 거야. 여보. 회사 일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지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말라갔습니다. 얼굴에 핏기도 없었죠. 그럴 만도 한 게 거의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면서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안색이 안 좋은 남편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서 맛있는 음식을 챙겨주기만 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어느 날은 토를 하더라고요. 어머, 여보, 괜찮아? 위험한가? 아니, 먹은 것도 없는데 무슨. 병원 가보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자꾸. 힘들다. 좀 잘게. 신경성일 수도 있어. 그래도 뭘 먹어야 기력을 차리지. 알았으니까 나 6시쯤 깨워줘. 응. 참 한심하죠. 이렇게 남편이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먹으면 토를 하는데도 붙잡고 병원도 안 간 제가.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한심해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어요. 남편이 친구이자 가족이자 보호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바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는 당시 시댁에서 노모를 모시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군대를 가게 된 남편이 노모를 시골집에 혼자 두는 걸 힘들어했고 저는 기꺼이 내가 모시고 기다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너무 고마워했던 남편이 노모가 돌아가시고 제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마치 노모에게 못해준 걸 제게 해주듯 가족을 소중히 여겼죠. 지금 생각하면 대학생 철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남편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리고 철없는 여동생 같은 부인.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기둥 같은, 아빠 같은 남편. 남편이 그때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 나이가 돼서야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엄마, 빨리 집에 와봐. 왜, 무슨 일이야? 아빠가... 천천히 말해봐. 지금 나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쓰러져 있어. 뭐라고? 남편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위암이었고 급성으로 합병증과 심근경색 등 각종 병을 앓고 있었어요. 원체 말랐던 사람이기도 했고 입이 짧고 속도 자주 안 좋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고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고 당시 남편이 회사가 망하고 혼자 팔방으로 뛰어다니다가 도주한 사원의 전화를 받고 혈압이 높아져 쓰러졌던 거였습니다. 그마저도 추측이에요. 마지막 통화 내역이 공중전화로 돼 있었거든요. 남편은 회사가 날아갈 위기에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만은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팔 수 있는 건 이미 다 팔아서 빚을 청산했고 아파트는 딸 이름으로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던 것 같고요. 이후 저와 딸은 단칸방을 겨우 얻어 살게 됐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알바자리가 야간밖에 없네. 엄마가 일을 잘 못하니까. 남들이 잘 안 하는 시간대밖에 없더라고. 알았어. 엄마, 힘내.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반찬 만들어놨으니까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이럴 때일수록 끼니 챙겨 먹어야 돼. 특히 너는 클 나이잖아. 다 큰 것 같아. 뭐? 아직 160도 안 됐는데 무슨. 엄마 닮았으면 더 안 크겠지 뭐. 뭐라고? 요 녀석이? 암튼 엄마도 파이팅? 무서우니까 끝마치면 바로 와야 돼? 알았어. 식당일, 편의점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초등학생 딸을 키우며 야간까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이도 있으니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동네에서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엄마, 해본 일도 없는데 그런 푼돈 받는 일에서 지연이 중학교는 보내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남편이 더 생각나고 미안해요. 혼자 그렇게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성인 카페에서 일해볼래? 성인 카페요? 다방 같은 거예요? 아니 뭐 비슷한 건데 특별히 단골들한테는 룸에서 술도 팔아. 음식 하는 거예요? 아니, 음식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럼 별거 없어. 옆에 앉아서 사는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지. 술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음료수 같은 거 먹을 수 있잖아. 안주도 먹고. 저 그런 일 못해요. 그런 일이라니 나도 하는데.
일당 페이로 줘서 짭짤해. 1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이나 준다고요? 당시 99년도라 10만 원이면 웬만한 막노동 일당보다 훨씬 높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알바로 가끔 해. 뭐가 어려워? 심지어 자기는 지금 남편도 없는데 더 좋지. 안 그래? 나는 남편도 있어도 하는데 남편만 없으면 맨날 하고 싶어.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수다 떨 사람도 없는데 은근히 재밌다니까. 이상한 곳은 아니죠? 내가 이상한 곳 다닐 사람이야? 그냥 또래 손님들이랑 얘기 좀 하고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놀다가 오는 거지. 결국 지인의 말에 혹해서 하루 알바를 나가게 됐습니다. 단칸방에서 멀리 있는 학교까지 다니는 초등학생 딸을 생각하니 하루빨리 보증금을 벌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지금은 뭐든 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있는 지인이 일하는 곳이면 정말 만지고 이런 거 없이 얘기만 하고 오는 신기념 카페구나 생각했어요. 처음 보는 여성분이네? 얘는 되게 순진해요. 잘 봐주세요. 팁도 팍팍 주고. 몇 살이세요? 38이요. 어머, 자기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구나. 난 더 어린 줄 알았어. 완전 동안이네. 왜 이래, 아가씨네. 아가씨, 술은 좀 하세요? 아니요, 맥주 조금이요. 한 잔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술은 좀. 뭐 어때? 사장님 손 민망하게. 한 잔만 받아. 아닙니다. 드시지 마세요. 이 사람 이렇게 신사처럼 구는 거 처음 보는데. 아유, 그래요? 민 사장님이 우리 동생한테 반했나 봐. 무슨 소리세요? 그날 얼마나 불편했는지 염려했던 것처럼 성희롱을 한다거나 만지고 하는 건 없었는데 모르는 남자들이랑 그렇게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걸 돈 받고 한다는 게 더 불편하더군요. 지인 성화에 새벽 2시까지 앉아있다가 겨우 집에 들어갔어요. 잠들어 있는 딸의 뺨에 눈물 자국이 흘러있는 걸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그때 함께 자리했던 남자 손님에게 전화가 와서 집 근처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제 지인이 전화번호와 사는 동네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다리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나갔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인상이 너무 좋아서 가끔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싶은데 미순 씨는 어떠세요? 친구요? 부담 갖진 않으셔도 되고요. 부담 갖지 말라는데 부담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린 딸도 있고 앞으로도 돈 벌려면 24시간이 모자라게 일을 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진짜 부담스럽게 안 할게요. 미순 씨 편하실 때, 진짜 심심할 때 가볍게 동네에서 밥 먹고 커피나 해요. 술은 부담스러우시면. 남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가볍게 차를 마시고 헤어졌지만 맥주를 마시자고 했고 제가 하기로 했던 일 일당까지 주겠다며 자기가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렇다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바보 같지만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게 됐어요. 지연이 엄마, 민 사장님 또 만났다며? 그게 번호를 괜히 알려주셔가지고 집 앞까지 자꾸 찾아오셔서요. 그냥 몇 번 참으셨어요. 뭐 어때? 자기도 혼자고 민 사장 돈도 많아. 서로 딱 맞는 거 아니야?
거기 아직도 알바 나가세요? 뭐 아주 가끔? 혹시 바깥분한테 들키시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남편도 대충 알걸? 지가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내가 맨날 살림 다 알아서 척척 해내는데 할 말도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마냥 나 좋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연 엄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너무 선을 긋고 나는 다르다 해봤자 다 똑같더라. 아, 혹시 기분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 뭐 그까짓 것 같고 그래. 아니, 그냥 시간이 모든 걸 잘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려도 아닐 때가 있더라. 내가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인생 뭐 별거 없어서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지연 엄마 사정도 내가 잘 알지만 무엇보다 지연 아빠 그렇게 보내고 이 젊은 나이에 지연이 혼자 키워야 하잖아. 나무토막처럼 살아봤자 더 힘들기만 할 뿐이라는 거야. 갑자기 내가 진지하니까 나도 좀 웃기네. 네, 제가 성격이 아직 사회성도 별로 없고 물정도 잘 몰라서 다들 힘들게 사는데 저도 열심히 살아야지 싶어요.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 얻을 거 있으면 얻어내고 그렇게 지내라는 거야. 모두 깊은 사이는 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너무 스스로 압박하며 살 필요 없지. 그분이 싱글이세요? 뭐? 민 사장님? 네. 몰랐어? 네, 전혀. 그리고 3번밖에 안 만났는데요, 뭘. 그래? 유부남이지. 네? 유부남이 그런 데 가지 뭐. 그래서 소개한 것도 있어. 자기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만나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들 말처럼 친구처럼 지내는 게 가능하잖아. 남녀로 만나는 건 지연이 돼 있고 부담스러운 거고 헤어지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이 필요한 것만 나눠 가지는 사이가 더 낫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 아, 어떤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어리숙했네요. 뭐야? 혹시 뭐 딴 걸 기대한 거야?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분을 이성으로서 좋아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한 50대 중반으로 보이셨고요. 그냥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지금 처한 제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잠시 제 상황을 잊어버리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인 말처럼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서 더 친구처럼 편하게 만나고 얘기할 수 있지 않냐는 게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간 적은 없지만 필요한 것만 나눠 가지는 사이? 영 찝찝했고 싫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하는 카페도 그만둔 건데 밖이라서 마음에 부담이 덜 간 것도 있는데 차라리 카페에서 술을 먹는 게 덜 양심에 찔리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더 이상 그 남자분을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 뭐 안 좋은 얘기라도 들으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냥 시간도 없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민 사장님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담을 안 느껴야 하는 거지. 만날 때마다 일정하게 20만 원씩 드리죠. 네? 왜요? 적은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혹시 저 결혼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나이도 10살 이상 어리고 지금 이성을 친구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저 별거 중이고 문제될 거 없고 진지한 이성 사이 아니어도 친구처럼 얘기나 하고 지내자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시네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 바보같이 거절도 못하고 이전처럼 술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지내게 됐어요. 그 남자는 정말 제게 만날 때마다 2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를 만날 때는 일을 못하니까 돈도 받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한데 사람 마음 참 이상하죠. 생활비가 모자랄 때는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아니, 우리 형편에 학원도 보내주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엄마가 열심히 일하잖아. 그래도 엄마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공부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너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하게 잘 성장하는 게 엄마한테 주는 선물이야. 알았지? 알았어. 그 사람에게 받은 돈으로 남들 다 보낸다는 영어 수학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점점 더 저는 애써 일을 구하기보다 그를 만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맛있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다 아이가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었고 가끔은 아이가 일찍 잠이 든 시간에 밖에 나가 맥주를 마시고 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는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민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처음에 손님이라고 부르던 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네. 오래 봤으니까요. 자기는 외박은 안 되지?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 게 왔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사주고 영화 보여주고 어떤 목적도 없이 돈을 턱턱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했으니까요. 왜요? 왜도 알아? 왜도? 바람 피우는 거요? 그 외도 말고 섬 외도. 아, 들어봤어요. 거제에 있는 작은 섬. 거긴 왜요? 가고 싶어서. 갈래요? 애 때문에 안 되잖아. 이번 주에 학교에서 수련회 가거든요. 수련회? 초등학생들이 그런 데도 가나? 네, 2박 3일이나 가요. 오, 그래. 그럼 가자. 무슨 생각인지 뭐에 홀린 듯 그의 여행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딸이 수련회를 가는 주였기도 했는데 잘 됐다 싶었던 것 같아요. 미쳤죠. 여행을 가기로 한 당일 아이 가방을 챙겨주고 보낸 후 저도 짐을 챙겨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약속 장소 근처에 자주 가던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시던 커피도 다 마시고 한 잔 더 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에게 전화는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김수정 씨 아시죠? 아니요. 이 사람 몰라요?
제 또래로 보이는 웬 여자가 제게 김수종 씨를 아냐며 모른다니까 사진을 건넸습니다. 아, 이분이 김수종 씨예요? 민 사장님 아니신가요? 아, 이름도 모르고 민 사장님으로만 알고 계셨나 봐요? 저 일단 앉아도 되죠? 뭔가 다 안다는 듯이 밀고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직감이 싸늘했습니다. 제가 그분 와이프예요. 그 사람 이름이 김수종이고요. 민 사장인 적은 없고요. 나이는 아세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아, 나이도 모르고 만나셨나 보네요. 63세고요. 63세요?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관계도 가짜? 오해하실 법도 한데 정말 이상한 관계는 아니고 아니에요. 남녀관계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의 와이프를 보고야 그리고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그녀의 말을 듣고야 온몸이 타고 들어갈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불에 타는 화장지 같은, 차라리 그렇게 타서 제가 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죠. 그 사람이 제 돈으로 이렇게 만난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대화만 하는 여자, 잠만 자는 여자, 여행 같이 가는 여자, 심지어 노래방만 가는 여자까지. 당신은 대화만 하는 여자에 해당돼서 내버려 두려다가 여행 가는 여자로 바뀐 것 같아서 사전 차단하러 왔어요. 더 이상 그 늙은 늑대 새끼한테 내 돈을 퍼줄 수가 없어서요. 이혼할 거예요, 우리. 그쪽이 같이 사는 여자로 업그레이드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의 와이프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났지만 다른 남자들과 달리 어떤 찍적거림 없이 꽤 오랜 시간 대화만 나누고 제게 금전적 도움까지 준 그 남자가 온갖 잡다한 불륜을 저지르는, 그것도 모든 정보가 허위인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띵할 정도로 충격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정말 양심적으로 자주 뵀지만 대화만 했고 그랬지만 사모님께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충격을 뒤로하고 그녀 앞에선 무조건 죄인이었으므로 저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그녀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저자세해요? 보통 상간녀들은 오히려 배째라고 나오는 년들이 많던데. 암튼 당신도 내 또래인 것 같고 인생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동안의 중후한 매력으로 여자 후리고 다니고 오히려 젊은 여자 등쳐먹으며 또 꼬신 여자들 돌려막으며 등쳐먹는 놈이니까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 파멸. 그 남자 말에 살살 녹아 매춘을 해서 돈을 갖다 바치는 년들도 있었죠. 그 다음은 결국 빈털터리로 버림받게 된답니다. 영화 같았어요. 이 모든 게. 그런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았지만 굳이 그 와이프라는 여자가 제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았고요. 저는 그의 와이프와 헤어진 후 여행 간다고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쌌던 제가 부끄러워 그대로 짐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역시나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만 보자. 내가 설명할게. 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진심이에요. 내가 별거 중이라고 했었잖아. 그 여자 이상한 사람이야.
의처증 같은 거 알지? 할 말 없습니다. 마음으로 의지했고 실망됐습니다만 목적지 없는 만남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42의 늙은 유부남에게 눈이 돌아 딸아이도 있는 여자가 남자와 여행까지 가려고 생각했다니 망치로 머리를 때려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번호도 바꾸고 그동안 이사 비용으로 모아놓았던 돈을 보태서 이사도 했어요. 안 그래도 딸아이의 학교와 멀었는데 그 동네로 급하게 이사를 했어요. 그가 한동안 지인 언니를 통해 제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저는 지인 언니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제대로 다시 살아야 지금껏 지은 죄책감이 조금은 씻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최대한 바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고정적이고 잘하면 고수익을 벌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보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순 씨 잘할 수 있겠어? 이건 말주변도 좋아야 하고 내가 괜히 더 걱정이다. 해야죠. 아시잖아요. 뭐든 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애가 어려서 야간 일은 더 못하니까 웬만하면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하긴 계속 하다 보면 늘더라. 잘 배워봐. 진상들도 많으니까 맘 단단히 먹고. 네, 감사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보험을 시작하지만 내성적이고 일경험이 전무한 제가 사람을 상대하며 설득을 하는 일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네, 고객님, 암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계세요. 아무래도 남성 암 발병률도 높고 지금 다른 데 보험이랑 비교해도 이번 보험 조건이 아주 좋거든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도 다른 곳보다 100만 원 더 쳐줘요. 지금 바쁘니까 저녁 8시에 우리 집에 올래? 네? 댁이 어디시죠? 당신 마음속. 아유, 장난이고. 김 여사가 소개해서 전화 받았더니 왜 어려운 소리만 하는 거야? 우리에게 신림 사거리에서 술 먹고 있는데 옳죠?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오전에 내일 오후에 연락드릴게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튕기는 거야? 이래서 보험 들겠어? 끊어! 정말 확 깨네. 성희롱의 갑질에 정말 별하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보험 들겠다고 얘기 좀 하자고 다가오는 남자들도 많았고 연애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마다 얼마나 놀랐는지 애를 재우고 밤새 울다 잠들기도 했죠. 저는 결국 석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어요. 집에서 딸을 앞에 두고 설득하는 연습도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하나 싶었을 때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에겐 나이차가 꽤 나는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동서는 연상이었어서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는 집에도 자주 놀러오고 저를 잘 따랐어요. 친구같이 지냈고 스타일이나 생김새도 비슷해서 자매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이상하게 결혼 후 5년 동안 둘 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더 의지하기도 했고요. 동서, 오랜만이네? 그러네요. 요즘 뭐 하세요? 뭐 하긴. 돈 벌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지 뭐. 도련님은 잘 계시고? 번호는 왜 바꾼 거예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번호 알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던데. 우리랑도 인연 끊으려고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미안해. 아니라면 됐어요. 우리도 그냥저냥 지내요. 안부차 전화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런데 동선에도 보험 좀 들었어? 무슨 보험요? 아니, 내가 요즘 보험 일을 하고 있거든. 좋은 상품이 나와서. 암보험 많이 들잖아. 요즘은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 보장 내용도 좋고. 그래서 도련님이나 동서가 들면 내가 더 잘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팸플릿이라도 볼래? 어머, 우리 남편이 아직 30대 초반인데 무슨 암보험이에요. 그리고 형님, 저희한테 장사를 치면 어떡해요? 어찌사나 생각나서 연락했더니. 장사를 친다고? 네, 그런 건 모르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그리고 아주버님이 위암이었다고 지금 우리 남편도 암 걸릴 거라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불길하게. 깨름치게 해요, 정말. 오늘 괜히 전화한 것 같네. 동서, 말을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설마 도련님이 아프길 바라고 보험을 추천하겠어? 내 형편이 말이 아니라서 말 꺼내본 것도 있지만 보험이 말 그대로 보험이지.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거지.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어디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보증서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명의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건수당 돈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오르는 건 맞지만 무조건 들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안부 묻다가 혹시 암보험 있는지 물어본 건데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할 일이야? 진짜 가족이 더하다. 이럴 때만 가족이지. 저도 괜히 전화했네요. 다시 연락 안 할게요.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그렇게 따르던 동생 같던 동서가 저를 사기꾼 취급하면서 모질게 말하는데 정말 살갗에 곰팡이가 퍼지듯 닭살이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동서에게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그렇게 나를 무시하더니 꼴랑 보험 팔고 다니는 신세가 됐네요. 인생사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맞는 듯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투며 입맛까지 비슷하다고 여겼던 동서가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건 내 착각이었던 걸까? 10년이 넘는 세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뭔가 싶었어요. 슬펐습니다. 남편 죽고는 연락이 뜸했지만 먹고 사느라 서로 바빠서 그랬다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동서를 무시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됐을 때도 남편 몰래 돈도 많이 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티를 내지 않았을까요? 둘이서 맥주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 늘 저를 응원하고 배우고 싶다고 하고 칭찬만 해줬었는데 그게 그럼 전부 다 가식이었는지 와중에 너무 좌절감이 들더군요. 둘 다 난임이었는데 노력 끝에 저희 부부에겐 지연이가 생겼지만 동서는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동서의 진심이라면 이렇게 모든 걸 잃었을 때 알게 돼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울다 웃다가 혼자 미친 여자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웬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왜 울어? 네? 왜 우냐고. 아니에요. 뭐가 아니요? 자, 이거 받아. 웬 꽃이에요? 내가 키운 꽃이야. 이쁘지? 이 꽃을 보기 위해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다고?
네. 아휴,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가시던 길 가셔요. 응? 뭐가 자꾸 아니래. 이름도 얼굴도 없는 바위다 생각하고 그냥 말해봐. 내 들어줄 텐게. 꽃을 주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무슨 사정이냐면 물었고 할머니의 포근한 목소리에 스며들듯 사연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죽음, 그걸 몰랐던 저. 세상에 초등학생 딸과 던져서 이 일 저 일 다 하고 유부남을 만나게 된 사연까지. 그리고 보험 일을 하게 됐고 친자매처럼 지냈던 동서에게 개무시를 당한 것까지 꺽꺽 울면서 다 털어내듯 말했죠. 에휴, 그랬구만. 어쩐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더라. 그 보험이 얼만디? 괜찮아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할미라고 무시해? 너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아? 아니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왜? 할미라 보험 안 돼? 할머니한테 보험 들라고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짜 든다니까. 제일 싼 거 하나 해줘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도 아직까지 어디 아픈 곳 없고 잘 걸어다니고 꽃 키우며 잘 살고 있다고. 문제 없을겨. 제일 싸고 좋은 걸로다가 하나 만들어줘봐. 할머니의 성화에 저는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하나 설계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한테 은인이세요. 뭐 이깎고 내 죽을 때까지 파기 안 할 테니까 힘내고 잘 살아봐. 나 같은 호구들도 있을 수도 있잖여. 네? 장난이야. 아유, 아유, 장난을 칠 줄 모르니 손님이 몰리나. 사람이 좀 웃고 장난도 치고 그래야지. 일단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거 아니여. 맞아요. 제가 좀 그렇죠? 할머니처럼만 달변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달변은 무슨 개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오늘부터 거울 보며 표정부터 웃는 상으로 바꾸고 입술도 연한 루즈라도 쳐발라. 혈색이 그렇게 아파 보이는 보험 설계사한테 누가 보험을 들어? 안 그래? 화장은 제 형편의 사치인 것 같아서 더 안 했거든요. 죽은 남편에게도 괜히 미안하고. 개소리요, 그거. 나는 20대 때 남편 보냈어. 그래서 시댁에서 소방 맞고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처럼 한평생 독수공방했는데 그게 제일 후회돼.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못해? 화장이 무슨 죄예요? 기분 예의지. 할머니, 저보다 깨이셨어요. 신식이지? 할망구 마인드보다 못하는디. 누가 자네한테 보험을 들었어? 그리고 남자 한번 잘못 만난 거? 뭘 때? 물론 남의 남자는 나도 반대지만 자네 인생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는 걸 잊지 마. 스스로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변해야 돼. 나다운 건 없는겨. 세상에 나다운 게 어딨어.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하는 거지. 안 그려? 맞아요. 저도 이제 변할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그렇게 힘을 얻은 저는 할머니에게 영감을 얻어 영업할 때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꽃보험 아줌마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저는 마음가짐부터 다 뜯어고쳤어요. 남편이 죽고 40대 초반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우며 산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그 부분도 다 드러냈습니다. 전략이라면 전략이었죠. 대부분 주부님들, 어머님들은 저를 안쓰럽게 여기며 반찬을 해다 주시는 분도 있으셨어요. 처음엔 사실 어쩌다가 말하게 된 건데 그게 통하는 것 같았고 나중엔 저 스스로 힐링도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보험을 하면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치유하고 삶의 활력도 찾아갔습니다. 자연스레 생애 처음으로 직장인이 돼 바깥 생활에 적응이 나갔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고 반겨주셨어요. 아주머니들의 소개로 저는 착한 꽃보험사로 유명해졌죠. 매일 출근 도장 찍듯 시장 한 바퀴 돌고 버스회사도 돌고 우리 가까이 서민들이 많은 곳을 주로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보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비슷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니 모두가 제 친구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저는 보험왕이 됐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딸이 직장인이 된 세월이었죠. 딸은 전문대를 졸업한 후 도심에 있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했어요. 아빠 없이 힘들게 키웠지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커준 딸이었습니다. 본인이 공부에 흥미가 없다고 했지만 혼자 돈을 버는 엄마를 위해서 대학도 안 가려던 딸이었죠. 오히려 그런 딸을 두고 한때 방황을 했던 건 저였으니 늘 가슴 한편에 돌같이 박혀있는 미안한 딸이었습니다. 엄마, 이끝순 할머니, 엄마 아는 분, 그분 맞지? 이끝순? 그 할머니 찾았어?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내가 당장 갈게. 이끝순 할머니. 그 할머니는 10년 전 제게 꽃을 주며 응원과 조언을 해줬던 할머니세요. 딸도 평소 제가 좌우명처럼 할머니의 이름을 포스트잇에 적어 이곳저곳에 붙여놨던지라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때 공원 벤치에서 보험을 들어드린 이후에도 할머니와 연락은 계속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겨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시던 집도 이사가고 사람들도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또 보험은 안 끊고 계속 나가서 의문이었는데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니 반갑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성공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신지 했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이끝은 할머님. 네, 맞아요. 지금 잠시 화장실 가셨는데 어떻게 되시는 사이이신지. 엄마, 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어? 저희 엄마신데 이끝순 할머니가 생명의 은인이시라고 해요. 생명의 은인이요?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절에 할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고 제 첫 보험을 들어주신 귀한 분이세요. 정말 감사한 분이세요. 할머니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저희 딸과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할머니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이게 누구야? 할머니, 저예요. 보험 설계사 미순이. 아이고, 잘 지냈어, 처자?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처자예요. 보고 싶었어요. 내 나이는 몇인데? 성격 그대로신데?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병원까지 오신 거예요. 늙은이가 죽을 때 됐으면 병원도 다니고 하는 거지 뭐. 심각한 건 아니시죠? 그냥 골골대는 거요. 아내 나이가 벌써 몇이요? 당연한 거지. 걱정 말어. 그런데 왜 연락이 안 되셨던 거예요? 아이고 숨 넘어가네. 아이 좀 앉아. 할머니는 옛날 모습 그대로셨어요. 말투도 표정도 미소를 늘 머금은 듯한 입가에 선한 미소도요.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에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고 속 깊이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은 편안함. 이끄순 할머니는 제게 정말 그 자체로 천국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연락이 끊긴 이유는 외국에 살던 큰아들 내외가 할머니 생신에 한국에 들어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대로 직사했다고 해요. 손주딸만 다행히 살아남아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 하나 남은 손주에 대한 죄책감에 공부를 시킨다고 함께 외국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정신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정리할 여유가 없이 떠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게 든 보험만큼은 끊지 않고 계속 넣었다고 해요. 그걸 왜 계속 넣으시고. 내 보험이지 자네 보험이야? 웃기는 여편 내네? 그렇긴 하지 엄마? 딸도 많이 컸구먼. 안녕하세요. 할머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네랑 달리 아주 싹싹 크네. 저도 이제 보호망이에요, 할머니. 자네같이 쑥맥이 보험왕? 아이고 대단하네. 모두 할머니 조언 때문이었어요. 말 몇 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게 할 수도 있구나. 할머니를 통해서 살면서 계속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정성을 다해 보험을 설계했어요. 옳시고 시를 쓰네 아주. 여전하세요. 저 진짜 말 많이 늘었죠? 하여튼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마음을 열고 소문도 나서 3년 연속 보호망입니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지. 아야. 그리고 자네가 나한테 들어준 보험이 정말 나를 살리기도 했어. 나는 이 보험에 보험료를 낼 때마다 처절한 삶에 지쳐있던 자네를 떠올리며 편지를 쓰는 기분으로 입금했어. 자네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시 일어서야지. 자네한테도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나도 일어서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딸 같은 며느리를 허망하게 보내고 이상하게 그 적금도 모두 아닌 저가형 보험이 위로가 되더구먼. 월마다 오는 행사처럼. 아이고 참 사람 일은 희한해. 정말 할머니 언변은 못 당하겠네요. 감동이라는 걸 못 받는 스타일이구먼 아주. 그리고 더 고마운 건 아들 내외 가던 사업을 내가 뭘 알겠어. 득달같이 달려들은 늑대 같은 놈들이 다 파헤쳐먹고 손녀딸 키운다고 외국에서 다 늙어 빠진 내가 이것저것 하며 사는데 몸이 성악었어. 이번에 아팠을 때도 한국 들어와서 이 보험 청구하면 병원비 낼 수 있대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다고. 자네 생각 많이 했어 정말. 아, 다행이네요. 제가 더 살펴볼 게 있는지 보험 계약 내용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려. 우리는 이런 거 잘 몰라.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잘 챙겨줘.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할머니 면회를 왔어요. 그간 못 나눴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죠. 그리고 제가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퇴원이라서요. 병원비 정산하러 왔어요. 이미 완납이 되셨던데요? 네? 낸 적이 없는데. 그럴 리가요.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내셨어요. 보험왕 미순 씨.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알아보니 그전에 든 보험이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만료가 됐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 엄마가 큰 은혜를 입었다고 꼭 병원비를 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한테는 일단 모른 척 해주세요. 몸도 아직 성치 않으신데 너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이를 어째요. 감사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준 할머니의 말씀, 그리고 그 만 얼마짜리 보험이 정말 저한테는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원동력이었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할머니네와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제가 안 간다고 늘 저를 구박하시면서 자기같이 꼬부랑 할머니 되면 남자도 안 붙는다고 뭐라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시는 큰 마음을 가진 할머니처럼 늙어간다면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엄마, 이제 그만 울자. 일어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0이 되셨으니 지병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었지만 친엄마를 잃은 기분으로 큰 상실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조금을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사실 더해드려도 모자라죠.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부조금으로. 아가씨, 내가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할머니가 제게 든 보험이 적금형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초짜라 그것도 몰랐지 뭐야. 이제껏 할머니가 납입한 보험료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야. 할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아가씨도 잘 되라고 마지막 가시는 길 남긴 선물이라고 여기자. 정말요? 결혼도 했다며. 큰돈이 안 되겠지만 살림에 보태 쓰고 언제든 나한테도 연락하고 그래야 돼? 알겠지? 네. 정말 감사해요. 거짓말에도 색깔이 있다고 하죠. 할머니 소녀에게 제가 한 말은 눈처럼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녹아도 그 안에 다른 뜻이 없는 깨끗한 거짓말.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절망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굽이굽이 언덕만 있는 것 같은 내 삶도 저 끝엔 푸른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들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생각만 바꿔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